이 우한 폐렴이다.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우한 폐렴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요. 저는 얼마 전에 KBS 라디오 방송 가니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라고 쓰지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우한 폐렴이라든지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아주 그 공영 방송국에서 주의를 주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운명 공동체 강조하고 2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화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축하회를 벌이고 그날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통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정말 또 친중 외교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시한 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적인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점. 사건을 대처하는 방안 중에서도 우리가 박nom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국민연금 전문가이지 방역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만의 예를 들면 대만의 부총통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방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초기부터 중국발 보균자를 이제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특히 대한의사협회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차단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논리, 그다음 정치적인 논리 내세웠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요. 대만뿐만 아니라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는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중국발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외교적인 이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굉장히 성의를 들였지만은 결국은 상반기에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죠. 신임장 제정식을 하기도 전에 중국 입국자들을 차단하면 안 된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는 정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불종적인 외교를 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아온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냉대뿐입니다. 지금 그 장군님께서 삼불 합의도 말씀하셨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삼불 합의를 해줬지만은 돌아온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냉대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문재인 정권이 그 친중 외교가 가져온 그런 대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국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방역모범국이라는 정말 허위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도 어떻게 보면은 좌파들이 잘 이용하는 용어 전술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역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외래 전염병이 국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방지 안 했죠. 그렇지만 무슨 방역 모범국입니까? 그래서 이 방역 모범 국가를 또 모토로 삼아서 4.19 총선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선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전염병 우한 폐렴 사태를 겪어오면서 문재인 정권의 그런 솔직하지 못한 이중성 내지는 국민을 기만한 이러한 실체에 대해서 똑바로 보셔야 되고 또 후반부에 제가 왜 이런 친중 외교가 앞으로도 더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사실 중국이 발언지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발언지라는 데 대한 어떤 책임을 보인 듯한 언행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말 쓰지 말라는 압력을 넣고 그리고는 지금은 마치 다른 나라들 도와줘야 되는 지도국의 입장에 있는 양 의료 장비들을 실어서 다른 나라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국의 이 모습이요 참 이렇게 뭐가 어울리지 않아요. 덩치에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책임 있는 건 책임 있다고 얘기를 하고 협력을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참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한 분 이제 남으시는데요. 하시고 아까 우리 사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드는 사실 이게 안보 이슈이기도 하고 외교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존 이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사드를 방문한 우리 장군님이 한 분 계시는데 먼저 5분 발언 들으시고 그 사드 방문기도 한번 듣고 그리고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최종현.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선거 국민연대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중국 쪽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럼 현재 있어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현재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십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규어한 이래 조선 쪽, 즉 연변 지역에 살고 있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200만 정도에 달하던 조선족들은 그 수요가 급감해서 현재는 100만도 안 되는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에 대한 사람들은 연안의 다른 대도시 혹은 대한민국 땅으로 지금 이주해서 와서 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조선족만 아닙니다. 조선만 온 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도 또 중국인이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능숙한 사람들도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00만이 넘는 조선족 그리고 중국인들이 혼재돼서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대단히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국 우한 폐렴 이 사태를 대구에 있는 특정 지역과 종교단체 신천지와 결부시켜서 보수 우파의 투표자 수를 줄이기 위한 아주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치 민간인들과 의료인들이 열심히 수고 노력한 결과를 정부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틀림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나는 조선족입니다 라고 한 일베 사이트에 올라왔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 과연 중국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실제 경험을 2016년도 12월 달에 광화문에 촛불이 일어날 때 과연 누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현장을 나와봤을 때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을 한글을 거꾸로 들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 가서 귀를 이렇게 대봤을 때 그 사람들은 소곤소곤 중국말로 이야기합니다. 국제공산주의 포민테른 운동이 어느덧 한국 이곳까지 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한 7만 명 정도에 달하는 중국의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75%나 80%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한 15억 되는 인구 중에서 실질적인 공산당원은 한 8천만 1억도 안 됩니다. 그럼 그 공산당원은 어떤 사람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청년단이라든지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사상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전체주의 공산주의 분자의 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산주의 청년단 내지는 공산당원들이 절반 이상, 즉 거의 80% 가까운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와 있다니. 그럼 2016년도 촛불 광란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부가 있죠. 이들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문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 요원들인 거죠. 또 문화적인 침탈과 침투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자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퓨셔스 스쿨에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고 나가라고 좀 쫓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 공자학원을 거점으로 한 도둑질과 각종 페이크 뉴스, 온갖 범죄들이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 은닉되어서 추진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미국이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2025년이 되면 메이드 차이나 2025 해서 10가지의 가장 첨단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술과 수준을 제고하고 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우주, 의료, 통신, 수송, 항만 모든 분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될 때는 혼자의 힘이 아닌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절취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미중 간에 벌어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4월 15일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지금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허용해야만 되고 한족 유학생들을 VIP 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행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을 동원한 무언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한 예로요. 재외국민투표가 지금 대부분 17개국 선진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이번에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 지역만 오픈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아주 근소한 몇 장의 표 가지고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렇게 중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투표를 허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부터 외쳐온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하세요라고 외쳤던 거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시게 되면 그 표는요 거의 틀림없이 조작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제로로 수렴시키게 돼서 가장 극소의 투표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방송을 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 알려야 되겠지만 모두가 깨어나셔야 돼요. 이게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러한 아주 그 방관자적이고 이런 그 뒤에 물러서는 이러한 우파 보수적인 태도들은요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지양되어야 될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만 제외 투표가 가능하게 된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국과 결부된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게 자 중국의 화웨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중화입니다. 웨이는 for the purpose of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국을 위하여라는 이 기업이 도대체 왜 선진국으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5G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백도어라는 걸 심어서 그 설치된 곳으로부터 정보를 역류시켜서 흡수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오픈소스처럼 남의 나라 귀중한 정보자산을 빼내는 것이죠. 이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총본부에서도 발견됐고 유럽에서도 발견됐고 폴란드에서 얼마 전에 쫓겨나기도 했고요. 더더군다나 2018년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가 끝나자마자 캐나다 밴쿠버에서 멍완쪽으로 하는 CFO 여자가 잡혔어요. 알고 봤더니 런정페이라고 하는 화웨이 총회장의 딸이 됩니다. 근데 아빠 성은 런정페이예요. 임씨예요. 근데 딸내미 이름은 멍완 맹씨예요. 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일찌감치 이혼해서 그렇게 됐다고 얼버무려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멍완쪽으로는 CFO를 잡아봤더니 백에서 여권이 7개가 나왔어요. 중국 여권 4개다 홍콩 여권 3개. 여권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 네? 그러면 그렇게 중국에서는 국가안전부 공작관 아니면 여권을 어떻게 7개씩 갖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 멍완적으로 한 CFO는요 CFO이면서도 그 화웨이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화웨이가 선진국과 각종 장비를 수출하고 기계 협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요, 이 중국인들이 밀물듯이 들어오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몹시도 경계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웨이 장비가 선거 시스템에 도입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레노바라고 하는 컴퓨터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선진국에서는 사용 금지되어 있는 제품.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국민들이 정부가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서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가 우리 앞날을 정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정책은 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2008년에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때 약 7,000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서울 시내로 몰려와서 폭행을 했죠. 경찰을 때리고 시민을 때리고, 참 그때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북경 정부의 홍위병처럼 움직일 수 있구나. 참 위기의식을 그때도 느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다가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나겠습니다. 중국이 중요한 이웃이라는 거 저도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독립성, 우리의 주권을 잠식하는 행위는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대놓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안이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 장군님께서 우한 폐렴 관련해서 첨언할 게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중국과 인접한 국가가 14개 국가인데 이 14개 국가들의 그 우한폐렴 확진자, 사망자를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요, 중국인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든지 아니면 초기 대응을 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나라들은 다 지금 한 자리 숫자 내지는 없습니다. 사망자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기된 앞에 그 한국을 포함한 대만, 싱가포르, 홍콩 4개국은요, 우리가 일명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 3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요, 우리 못지않게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바로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서 지금 거의 사망자가 한 자리 숫자에 머무르고 있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1,000만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반 정도 됩니다. 2,400만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구 비율로 따져도 우리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2배면. 그래서 이 대만하고 우리하고의 비교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한국의 최초 확진자가 발생된 것이 1월 20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공교를 켜도 대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대만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그 좋지 않게 초기 대응을 했던 것이 마스크 수출을 다 통제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다 시켰습니다.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딴 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집단 행사 연기나 취소하지 마라. 정부 믿고 일상생활 해라.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코로나는 곧 종식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대만이 2월 15일날 첫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이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질병 담당 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 다음 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그 천서중 위생복지장관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기자회견하면서 정부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한 분의 사망자가 생겨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장면을 본 대만 국민들이 야 우리 저 정부를 믿고 따라야겠다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4일 후에요. 대만의 첫 사망자가 생긴 4일 후에 우리도 똑같이 사망자가 생겼어요. 똑같이 사망자가 생긴 그 다음날 우리 대통령께서는 짜파구리 파티를 하고 계셨죠. 다음 장면 바랍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처음에요. 이거와 연관된 사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 어디 이제 파티나 이런 어떤 뭐 축제에 가셔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진을 지금 우한폐렴 사건과 우리 국민들이 막 쓰러져가고 죽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뭘 연상했냐면요 로마 시내를 불태운 저는 네오 황제를 떠올린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한 여인의 연주에 맞춰가지고요 불타는 로마를 내려다보면서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잘한 게 많은지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이 정부가 뭐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다.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외국에서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이제 오늘부로 아마 200명 육박하는 사망하신 우리 국민들이 생겼는데요. 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얘기에 어떤 얘기가 딱 떠오르냐면요. 내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200명밖에 안 죽었지. 내가 방역을 잘 못했으면 2,000명, 2만 명이 죽었을 텐데 그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 지금 그 네로 황제의 사진을 보면서요. 네로 황제가 야 내가 로마 시를 불태우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불을 껐기 때문에 80%의 로마만 타고 나머지 20%는 아직 안 탔지 않냐? 내가 빨리 불을 안 껐으면 20%까지 다 탔을 텐데 그래도 20% 남았지 않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들은 얘기인데 중국의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용어가 이거랍니다. 열심히 베끼고 훔치고 창조하자. 사실 중국은 미국하고 전 분야에서 무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극초음속 대륙간 탄도탄, 핵 추진 의뢰, 스텔스 군함, 우주 무기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경쟁을 다 하고 있는데 숱한 기술들을 모방하고 훔쳐가고 베껴갔다는 거 사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린 대로 사드, 우리에게 중요한 사드. 최근에 사드를 다녀오신 우리 김행철 장군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김행철 장군님은 지금 대수장 공동대표 한 분이시고요. 장군의 소리 대표이시고요. 공군 참모 차장을 지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에 있었습니다. 한 4분 정도.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형철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미국 정상단에서 금년 초에 성주 사드 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한 것처럼 기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 성주의 분위기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 성주 군수도 만나기로 했는데 군수도 자리를 피했더라고요. 그리고 부군수는 아무런 책임 없는 말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릴 것은 거기서 찍은 사진 한 10매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분위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2017년에 성주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3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은요. 이 장면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도로가 아주 한적한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주 텅 빈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초입인데요. 초입에 이제 대책위원회가 고른 프랭카드가 보이고 이제 이런 조그만 이제 천막들이 좌파들이 이제 들어서서 여기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경찰이 뭐 안에 있었는데 그냥 차 타고 들어가니까 제지를 못했죠. 근데 나올 때는 보안과장이 와가지고 정보과장이 와가지고 왜 왔느냐 하고 꼬치꼬치 캐묻는 그런 상태였고요. 여기가 이제 부대 바로 정문까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좌우로 계속 이제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데 현수막을 쓴 주체들이 전교조도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와서 붙여온 현수막을 봤습니다. 아마 일본의 그 뭐죠? 일본의 단체, 그런 좌파 단체, 적군파나 이런 데서 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죠. 전교조 교사들이 사드 복구 평화 시위자,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무기, 사드를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집요하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정문인데 정문이 꼭꼭 닫혀 있습니다. 출입이 안 되고요. 우리 한국군도 와서는 이제 인터폰으로 얘기를 해야 병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는. 그리고 여기가 마을에 있는 회의장인데요. 여기서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3분짜리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오늘 우리 장군의 소리의 제작진인 이인성 감독이 제작한 겁니다. 참회 부장 경상북도 성주군 교선면 소성리. 우리가 찾은 가을의 성주는 노란 참외 대신 붉은 현수막들로 가득했다. 현수막 내용은 평화를 원한다는 고들이 대부분이었다. 오늘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오다 보니까 군산에서 군산 와인 괜찮은데 그 와인 지역에서 그리고 원 자기들 가서 운전하고 그 원한테 사서 가서 어디 얼굴한테 가니까 무슨 교회 가고 지금 많이 생겼어. 옛날에 참 많이 했는데 우리는 순회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 8월 3일 민주당 의원들은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성주 주민들을 선동했다. 여러분에게 사드가 뭔지 설명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주민 공청한 적 있어요? 이 문제를 받을까 말까에 대해서 주민 투표한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둘러고 딴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략무기라는 거 대한민국의 민중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도 난해합니다. 그러나 사드를 결정한 사람들은 결코 고통받지 않는다. 한국전쟁 때 처음에 50만에서 60만의 중국 의용군을 마오쩌둥이 그 많은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입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중국의 군사력을 몽땅 조선반도에 투입한 결과 대만 통일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항상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먼 일이 터질 때마다 중국은 폭삭주의합니다. 거의 중국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의 그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완충지대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는 이미 여러 번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 앞에서 중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사드 무용론을 제기해왔다. 지금 보신 것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이 추러스 포럼에서 오신 분 계시면 나와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트루스 포럼의 이진수입니다. 김 장군님과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경제력이 더 커지고 한국은 중화 경제권의 편입 그리고 안보 분야에 있어서까지 미국의 군사 영향력을 한국에서 제거한 후에 한반도 전체를 중국에 흡수시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탈원전 정책, 중국 기업이 한전에 입찰 참여, 우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등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중국에 종속시키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장이신 김태우 박사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여당의 지지율이 높고 자유우파가 이기기 녹록지 않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첫 번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만약에 총선에서 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되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사항을 하나씩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후반부 발언하시면서 우리 윤 박사님 반드시 답변하셔야 되고요. 우리 외교 전문가시니까 김 장군님 또 이렇게 나머지 분들 훌륭하신 분 답변하시고 저도 뭐 그중에 한 가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질문 기회를 드리지 못한 데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발언 순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한 15분, 20분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한 3분 정도씩 후반부 발언하시고 답변을 지금 방금 받으신 답변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끌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선생님. 젊어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일할 때는 우리는 이 국가의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갖고 생명을 던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후배님께서 저렇게 무거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피와 땀과 나의 모든 열정을 이 국가와 내 조국에 바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죽을 목숨을 지났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